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산보험의 이름과 실무, 저희 저번 시간에 일반 부활과 특별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특별 부활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부활에 대한 요건은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어서 볼 내용은 효력입니다. 즉, 특별 부활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서 이 특별 부활이 성립하게 되면 어떤 효력을 지니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 일반 부활 같은 경우에는 계속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자가 다시 부활에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그 부활자의 청약을 듣고 나서 이걸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부활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라 이 계약자의 어떤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해지연금이 비어진 것에 대해서 수익자가 채워주고 수익자가 계약자까지 들어오는 절차가 총 한 달 내 22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부활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즉 일반 부활은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계약을 부활해달라고 찾아왔을 때에는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알 턱이 없죠. 그 내부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데 반해서 특별부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일 안에 모든 절차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길어야 22일이니까 뭐 그동안에 별리 큰 위험도가 바뀐다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부활에 비해서 특별 부활은 보험회사가 뭐 다시 승낙을 할 건지 거절을 할 건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건 아니고요. 특별 부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승낙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 22일 안에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보험회사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냥 당연 승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부활의 승낙은 회사는 명의변경 신청 및 특별부활 청약을 그래서 승낙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부활이라면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조건부 승낙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특별부활은 이렇게 청약을 승낙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관에서는 거절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소행속에 반할 정도라면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법한 해석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소행속에 반할 정도의 어떤 이벤트가 그 22일 안에 일어났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계약자의 채권 채무 관계와 보험계약의 위험도가 바뀔 만한 일들은 거의 없겠죠. 연관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승낙하여야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별부활을 했을 경우에 계약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특별부활은 해지된 날부터 최장 22일 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크게 바뀐 것도 아니어서 수익자가 계약자로 명의가 변경된 것 외에 계약의 효력은 종전계약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2일 내에 모든 절차를 밟기 때문에 크게 어떤 사정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그 수익자가 계약자로 바뀌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바뀌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임의 해지입니다. 이 내용도 보통 이제 손해배상사 시험에서 한 번씩 기출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됐었냐면 표준약관상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모두 쓰시오. 또는 표준약관상 보험회사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로 모두 쓰시오. 이런 형태로 기출이 됐었는데요. 그 얘긴즉슨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려면 계약이 해지되어야지만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결국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표준약관을 근거로 모두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준약관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보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아요. 그 표준약관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산계돼 있죠. 고지의무 위반 시 해지할 수 있고 통지의무 위반 시 해지할 수 있고 중대사유 위반 시 해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지 사유들이 산계돼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답안지에 풀어 쓰게 되는 겁니다. 즉 표준약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계약의 임의해지 보시면은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첫 번째 계약의 임의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소멸 전에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우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계약의 임의해지는 임의 자체가 그냥 계약자가 마음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서 쭉 가다가
그냥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돈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도 좋은 게 눈에 보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갖고 있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자 마음이죠. 그래서 임의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계약 소멸 전 임의해지 보시면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해지연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보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보험 계약자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보험 계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험료만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계약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보험 수익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결국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돈은 계약자가 내고 보험금은 수익자가 받는 거니까 이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 입장에서는 수익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거죠. 즉 계약자 입장에서 수익자는 타인이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보험 계약은 내가 돈을 내지만 저 수익자를 위해서 돈을 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 있어서까지 그냥 계약자가 임의를 해지하면 계약 끝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보험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수익자에 대한 어떤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 수익자죠.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타인의 사망보험과 임의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인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자에게 해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인의 사망보험은 아까 방금 우리가 보셨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는 구분되는 거죠. 먼저 한글로서 구분되어 있죠. 타인을 위한 이 구절은 타인의 사망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으면 그 계약은 저 사람을 위한 거니까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하지만 타인의 보험계약은 돈을 내는 사람과 담보를 받는 사람이, 담보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즉 재산보험은 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이 담보되는 사람을 우리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입원을 하거나 사망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가 당사자지만 담보는 타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담보를. 그러면 이거는 타인의 보험계약이 되는 거죠. 타인의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험의 목적만 될 뿐이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돼줄 수도 있겠지만은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데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의 역할도 보험 수익자로서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타인의 보험 계약이면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계약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담보되는 사람이 다르니까 타인의 보험 계약이고 계약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금 받는 사람이 다르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사망보험과 임의해지예요. 그래서 이때 타인의 사망보험이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데 일반 보험계약이 아니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타인인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해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중요한 거 하나 배웠었죠.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타인이 서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면 보험계약 체결할 시까지 타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은 무효죠. 근데 만약에 이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보험계약이 종신이에요. 그 얘긴즉슨 이 피보험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담보가 된다는 그런 계약이라는 의미죠. 근데 뭐 20년, 30년 동안 뭐 40년, 50년 동안 살면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였는데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사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20년 전에 계약했을 때 피보험자 네가 서면 동의 해줬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못 바꿔 라고 한다면 피보험자는 이혼하고 나서도 자기가 죽었을 때 보험금을 누가 받죠? 만약 전처가 본인을 수익자로 해놨다면 전처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나도 억울하지만 이 피보험자가 재혼하게 되면 새 와이프, 재혼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주 복장이 터질 노릇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사정이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약관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시에 서면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피보험자인 담보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야, 나 20년 전에 했던 거 또는 10년 전에 했던 거 서면 동의한 거 있잖아. 그거 철회할게. 없었던 걸로 할게.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서면 동의의 철회입니다. 그러면 이 서면 동의 철회는 당연히 언제든지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서면 동의 철회에서 철회의 원래 사전적 의미, 법률적 의미는 철회와 동시에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물건을 사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나 이거 매매계약 철회할게 그러면 그 물건 돌려주고 돈도 돌려받는 게 원래 철회의 의미죠. 근데 만약에 이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그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 철회 자체가 계약 체결시로 돌아가서 모든 걸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법리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20년 내지는 30년이 지나서 이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 철회했을 때 보험회사는 20년에서 30년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모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는 20년에서 3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글씨만 철회라고 쓰고요. 효력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봐요. 해지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까지는 유효하고 철회한 순간부터 장래에 대해서 계약이 소멸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타인의 사망보험과 임의해지입니다. 즉, 이 계약 소멸 전에도 언제든지 임의해지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되는 거고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그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철회라고 쓰고 이 카테고리를 해지로 묶어놓은 이유는 철회 말만 철회라고 쓰지만 효력은 해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미 해지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법계약의 해지도 있습니다. 해지 사유로 계약 자체가 위법계약일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관이 변경되면서 2021년도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들어온 조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위법계약에 해당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위법계약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끝. 뭐가 도대체 위법계약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죠. 하다 보니까 자 보시면 위법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가로 1번의 적합성의 원칙, 방가로 2번 적정성의 원칙, 3번 설명 의무 위반, 4번 불공정 영업행위, 5번 부당 권유 행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야 이러이러한 거 위반하면은 이거는 위법계약이야 라고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6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서 금소법이라고 하고요. 이 금소법은 2021년 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이 금소법에 의하면 위법계약은 6가지가 있고요. 6가지는 여러분들 보통 앞글자를 따서 외울 때 유용하게 암기할 때 쓰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암기를 그때 했었냐면 우리 부부들 있죠. 부부들이 있으면 부부 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적적하죠. 적적합니다. 부부들 둘이 있으면 적적해요. 이렇게 뭐 화기애애하지 않아요. 물론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오래된 뭐 10년, 20년 되면 적적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부로 갖다 약간 발음을 굴려서 부불, 그다음에 적적, 허설
이렇게 좀 외웠었어요. 부부적적하다를 갖다가 부부적적허설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래서 먼저 적적허설 이렇게 되는데, 부는 뭘까요? 부는 부당권유행위예요. 부당권유행위도 위법계약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불은요, 불공정 영업행위입니다. 적적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고요. 허는 허위 과장 광고의 금지입니다. 설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계약은 위법계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해당이 되면 위법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불 해서 뭐 부당광고, 부당권유행위, 불공정 영업행위, 뭐 말이야 들으면은 그럼 알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도 또 헷갈리니까 그런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불 적적 허설인데 제가 적합성의 원칙부터 정리를 했어요. 자, 적합성의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 상품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고, 이에 위배되는 계약 체계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적합성의 원칙, 이 6가지 원칙들이 위법계약으로 이제 생기게 된 이유는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금융제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금융제도 하에서 뭐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런 금융상품들로부터 우리 금융상품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자, 이 취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제도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원래 보험제도는요,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뭘 잘못했을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은 뭐 보험법, 뭐 투자는 투자법, 이런 식으로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법률들을 갖다가 다 상기에 있는 걸 갖다가 모두 금융권이라고 하는 제도화에 묶어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들을 보면 금융제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는 법도 있고 보험은 적용될 수 없는 법들도 있어요. 근데 위법계약도 마찬가지죠. 금융거래에 있어서 이런 계약은 위법계약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중에 보험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는 건데요.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 보시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라는 개념은 보험회사보다 더 큰 개념이죠. 보험상품도 금융상품이니까 이 금융상품 판매업자 안에는 보험회사도 들어가고요, 은행도 들어가고요, 펀드 판매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 상품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고, 이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보험 제도에 있어서 이 적합성의 원칙은 사실상 변액보험 판매할 때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됐던 그런 제도, 그런 어떤 원칙입니다. 변액보험이 지금부터 한 14년, 15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2007년, 2006년, 2008년 이때, 그때 뭐 인도 쪽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면서 인도에 투자했던 펀드, 연계되어 있는 펀드들, 이런 것들을 보통 변액보험 자체가 내가 내는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은 보장으로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할 때 옛날에 뭐 코친디아부터 해가지고 많았죠. 뭐 인도, 중국, 뭐 묶어가지고 베트남 묶어가지고 거기 투자해가지고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미래에셋이 옛날에 그 변액보험 때문에 한참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었죠. 근데 문제는 이 변액보험이 뭐 변액보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판매할 때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변액보험을 보험사마다 이때 이제 그 판매자분들한테 수당을 좀 그 당시에 좀 많이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변액보험 판매하면은 보통 보험료가 못해도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수당을 좀 뭐 최소 뭐 800% 이렇게 주니까 50만 원만 하더라도 800%면 얼마입니까? 그죠? 수당이 많다 보니까 설계사분들이 공격적으로 그 당시에 변액보험 판매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어떤 상품 정보 지식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 시장에 바로 뛰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제 주변 지인은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뭐 이렇게 붐이 일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보험회사에 지원해서 막 일주일 있다 바로 판매하러 나서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 과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과중에 뭐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보험료로 70만 원, 80만 원 권하는 거죠. 야, 지금 이만큼 내고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서 이거 확 뜨면은 너 60대부터는 맨날 소고기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인하고.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았죠. 사업비도 가입 이후 7년 동안 온팡 떼고요. 7년 이후에도 그러면은 그럼 온팡 뗄 동안은 내가 낸 보험료에서 지금 한참 장이 좋을 때에는 조금밖에 투자가 안 들어가고요. 근데 사업비 달 떼고 나서 7년쯤 지난 다음에는 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장이 안 좋으면 투자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 사인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버는데 70만 원, 80만 원 보험료를 과하게 내게 되면 내 상황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거죠. 이게 바로 적합성의 원칙 위반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소송이라든가 분쟁 조정이 생겼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 금융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사실 두 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 소비자의 어떤 상황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의 처지에 적정한 그러한 상품을 권유해야 된다. 이게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이걸 위배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법계약 해지 유형으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및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일반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차이점은 자,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설명 의무가 있어요. 이 설명 의무가 어떻게 돼 있죠?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공부하셨죠? 그때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에서는 계약자가 요청해야지만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아주 당연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있고 그 설명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해당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금소법에서는 보니까 좀 다르죠. 왜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소법은 보험 상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펀드라든가 기타 금융거래에도 적용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을 때에도 위법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약관교부 설명 의무 위반했을 때 그러면 그 위반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 해지하겠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 내용을 보험회사가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나는 보험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험약관 교부 설명 그 규정에 의한다면. 근데 굳이 그 좋은 규정을 놔두고 보험상품 설명 못 들었다고 위법계약 해지할래요.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여기 해당이 되면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면 위법계약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4번 보시면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어요.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불공정 영업행위는 보통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뭐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려면은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대출을 시켜드려요. 이런 식으로 불공정 영업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유도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 권유 행위가 있어요. 부당 권유 행위는 이 불확실한 사항이라든가 금융상품의 사실이나 가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를 들어 드린다면 아까 변액보험으로 돌아가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변액보험 옛날에 판매할 때 저도 뭐 가입했다가 나중에 결국 깨긴 했지만, 상품 설명할 때 이런 상품 설명서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뭐 이윤석 씨가 50만 원씩 냈을 때에 뭐 20년 납, 그다음에 뭐 65세 만기 때 받게 되는 돈 해가지고 4%, 6%, 8%, 12% 가정 이래가지고 4%, 6%, 8%, 12% 때 얼마를 받는다는 걸 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복리로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 받게 되는 거 보면 8%만 되더라도 어마무시해요. 2배가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보면서 야, 정말 좋은 상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가만히 보면 4%, 6%, 8%, 12% 돼 있는데 8%가 약 한 20년 동안 납입하는 동안에 8%가 수익률이 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사실 높지 않죠. 보통 뭐 많이 해야 정말 뭐 보수적으로 보면 2%에서 4% 사이 수익 났을 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막 8%, 10%, 12%짜리까지 표로 제시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실과 애매모호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발생할 확률이 현재의 낮음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당 권유 행위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아까 부불, 적적, 허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허가 빠졌죠. 지금 허가 5번째. 허는 허위 광고라든가 과장 광고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광고라든가 과장 광고를 통해서 판매했을 경우에도 위법 계약으로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가지 해당이 되면 위법 계약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위법 계약 해지 효과 보도록 할게요. 자, 위법 계약의 해지라고 하는 6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서 위법 계약 해당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보험 계약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이 기간 중요합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즉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위반했네, 또는 보험회사가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네,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네 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계약 체결 최대 계약 체결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해지 요구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언제죠? 5년. 계약 체결로부터 5년이고요. 5년 중에서 만약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가입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1년 이내에 해지를 안 했다. 해지 안 했어도 그래도 체결일로부터 5년 내에 해지 가능하니까 그때 해지해야지 뭐 이거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빠른 기간이 도과되면 그 기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1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5년이라고 하는 조항은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책임준비금의 지급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면 보통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 위법 계약으로 해지가 되면 해지라고 쓰고 돌려주는 거는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줘요. 그러면 해지 환급금하고 책임준비금 중에 뭐가 더 많겠습니까?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니까 더 많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책임준비금이 더 많은 거겠죠. 그게 왜 많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험료 받은 것 중에서 그달 뭐 지나갔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확률에 대비해서 이번 달에 받은 보험료로 쪼개서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적립을 해놓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게 바로 책임준비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준비금 안에는 해지환급금이 포함된다 그랬죠. 해지환급금이. 그러면 이 해지환급금에다가 보통 미상각 신계약비를 합치고 뭐 다른 계정들도 있지만 이런 거 기타 계정들을 합친 게 책임준비금이에요. 책임준비금. 그럼 해지가 됐을 때에 만약에 1월 달에 보험계약을 해지시켰다. 그러면 책임준비금 중에서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했던 내용은 돌려줘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만약에 돌려줘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설계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 체결할 때 많이 확 빠져나갔잖아요. 수당을 일시불로 주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설계서 수당을 일시불로 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계약을 3개월 만에 얘를 갖다가 계약을 위법 계약으로 해지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설계사들은 수당을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수당을 다 줬잖아요. 위법 계약이 해지래요. 해지시켰는데 그럼 설계사한테 수당 줬던 거는 사실 내가 내는 보험료를 몇 달치, 몇 년치를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수당을 줘도 계약이 유지가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3달 만에 계약이 해지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설계사한테 일시불로 줘놓고 줬던 돈을 1년이면 보통 1년 단위거든요. 1년 단위로 얼마씩 해가지고 보험사 가져감으로써 처음에 일시불 줬던 걸 보험회사가 다시 환수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3개월 내 해지가 돼버리면 나머지 9개월치에 해당하는 미상각 신계약비가 있겠죠. 그럼 미상각 신계약비 돌려줘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돌려줄 필요가 없죠. 왜? 설계사한테 이미 수당을 줬으니까. 준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상각 신계약비는 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 등을 빼고 주는 게 해지원금이고 해지원금과 책임준비금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준비금이 금액이 크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위법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 당시에 책임준비금을 반환한다. 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이 없는 계약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법계약으로 해지한다 하더라도 책임준비금을 돌려주는 일은 없죠. 자, 네, 위법계약의 해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락 여부 및 통지 기간이 있어요.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즉 위법계약입니까? 나는 위법계약이라서 계약을 해지할게요 라고 계약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했는데 야 우리가 잘못했네 라는 판단이 들면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열흘 이내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거 알았어 미안해 해지 인정할게 그래서 책임준비금 돌려줄게 라고 할지 아니면 이거는 위법계약으로 볼 수 없지 계약자 네 입장만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회사가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위법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계약자는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 예외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약관상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척기간은 앞에서 봤던 이 내용이거든요. 방가로 1번에 있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최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에 계약 해지 요구서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놓고 4번 보시면 제척기간 예외라고 해서 계약자는 약관상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적정성과 적합성의 원칙도 무시했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도 있었고 부당권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건 위법계약이네. 위법계약이니까 5년 내에 해지 못하면 무조건 끝이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민법상 사기에도 해당이 된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10년 동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약관대로만 따진다면 5년 이내에 해지만 할 수 있다고 돼버리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위법계약이면서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5년 내에 해지 안 했으니까 무조건 유효하게 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법상 만약에 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약관상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10년 동안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10년 내에 취소할 수 5년이 지나도 나머지 5년 기간 동안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봐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척기간의 예외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약관상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있습니다. 이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요, 역시 중대사유 위반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위법계약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중대사유 위반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 계약의 해지는 위법계약 해지는 보험회사 측에서 잘못했을 때,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 측에서 잘못했을 때.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요건 보시면 방가로 1번에 고의사고, 방가로 2번에 청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표준약관상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조항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요건 볼게요. 첫 번째는 고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요. 중대사유 위반으로 봐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첫 번째 고의사고가 발생해 볼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는 면책 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의 발생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다가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기존의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번 개정 약관 전 약관에서는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라고 하는 문구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즉 고의로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면책 사유에 따른 지급 책임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사유가 고의로 발생했어요. 근데 고의인데 수익자의 고의가 있을 때 수익자 일부의 고의는 또 보험금을 준다 그랬죠. 근데 계약자의 고의는 아예 보험금 안 준다 그랬죠. 즉 보험금을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보험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 사고가 있게 되면. 근데 지금 개정된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시켜 버렸어요. 이건 뭐죠?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사고를 발생시킬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고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즉 제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보험금 받을 목적으로 불을 질렀어요. 네, 일부러. 그러면 당연히 이 중대사유 위반으로 계약 해지 조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는 것과 별도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재보험 계약을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을 질렀는데 내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다만 너무 열받게 하는 애가 사는 건물이라서 그냥 야씨 너도 한번 좀 어떻게 잘못돼봐라 이러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건물에.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보험이 있었어. 보험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보험금 지급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보험 계약이 되는 차기자체 모르고 고의사고로 발생시킨 거잖아요. 이때는 이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에 있어서 고의사고 발생으로 계약 해지 여부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에는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약관상 면책사유를 보는 게 아니라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있어서 고의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보험이 가입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의사고 발생시켰다? 이거는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어야지만이 이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청구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가 있어요. 자,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두 번째가 청구 서류 위조 또는 변조인데 위조 또는 변조, 위변 뭐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서 대약, 위변, 암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대약, 위변에서 위조 또는 변조가 있었죠.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로 봤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도 청구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가 있어요. 그럼 사기에 의한 계약 아닌가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 사기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청구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는 그 서류 자체가 보험을 가입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예요.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그냥 위조 또는 변조해가지고 사기칠 마음을 먹고 들어갔을 때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구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는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청구 목적의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사고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가입 목적의 어떤 서류가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의 서류를 말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입원을 했어요. 그 우리가 가입한 개인보험에서는요. 대부분 입원 일당에 따라서 입원 기간에 맞춰서 받게 되는 입원 급여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때 열흘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금 받을 목적으로 열흘짜리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이거는 보험 가입 목적으로 제출한 진단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진단서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가입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게 아니니까 사기에 의한 계약 조서를 검토할 건 없고, 그 청구를 목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때는 이 위조 또는 변조가 있으면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위조 또는 변조가 없으면 뭐 해지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구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보험금을 받을 때 들어가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는 진단서, 입찰 확인서 등 보험사고 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 열을 입원했어요. 근데 제가 청구할 때 조작한 거예요. 열을 해서 하나 더 붙여서 100일. 그럼 청구 서류 위조 또는 변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열을 입원은 실제로 했고 100일로 고치면 너무 미안해. 하지만 열흘은 실제로 입원했으니까 열흘에 대한 보험금은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줘야 됩니까? 네. 중대사유 위반으로 하는 계약 해지에서는 보험금을 줘야 돼요. 즉 실제로 해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흘 입원했는데 100일로 고쳤다? 위조 또는 변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실제 입원한 열흘만큼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중대사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즉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왜 해지되는지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해지됐으니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해지 사유들이 있는데, 회사의 파산 선고와 계약 해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보험회사가 만약에 파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극히 드물긴 하죠.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도 되고 있기도 하고, 보험회사가 만약에 파산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모두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가 그걸 다 인수해 가요. 여러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무슨 전리품 가져가듯이 이 계약자들은 우리가 가져가고 이 계약자들은 우리 회사가 가져가고 해가지고 그 계약을 쭉 유지시켜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어쨌든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않은 경우 파산 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 계약자는 당연히 해지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근데 파산 선고 받은 다음에 3개월을 경과하도록 어떤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그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지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뭐 고지의무 위반으로 하는 계약 해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하는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런 것들도 같이 붙여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쭉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재산보험의 이름과 실무, 보험계약의 대출, 분쟁 조정, 소멸시효, 약관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입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은 제가 계속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지환급금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해지환급금이 만약에 1,000만 원 쌓여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쌓여 있는 거 한도 내에서는 내가 내 보험회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올 수 있어요. 왜? 해지환금 1,000만 원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1,000만 원 해지환금이 쌓여 있으니까 뭐 800만 원, 900만 원까지야 이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지환급 내에서 커버가 되고, 만약에 계약자가 빌린 돈 안 갚는다? 해지환급에서 차감하고 주면 되니까 보험회사는 크게 신경 안 쓰겠지만, 해지환급 1,000만 원인데 만약에 계약자가 나 5천만 원 대출해줘 이러면 사실 그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 이걸 우리는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대출 신청 내용 보시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대출, 이하 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보장성 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 대출 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해지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계약이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 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 받는 거는 보험 수익자잖아요. 보험금 줄 때 만약에 대출 받은 거 안 갚은 게 있으면 그걸 빼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사고 나면 5천만 원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계약자가 자기가 알아서 대출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5천만 원에서 대출금 3천만 원 안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3천만 원 빼고 2천만 원만을 수익자에게 주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 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대출금 미납과 이자 상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다는 똑같아요. 중도에 상환하게 되면 뭐를 내게 되죠? 중도상환 수수료 붙여가지고 갚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어요. 다만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줄 때 또는 해지환급을 주거나 이 기타 만기환급 이런 거 들어줄 때 계약 대출금을 빼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빼고 줄 수 있다. 그래서 갚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것들 해지환급이나 그 적립금에서 빼고 주겠다. 이때 빼는 거는 빌린 돈과 이자까지 모두 빼고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약 대출금 미납과 이자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계약 대출에서 해지환급금과 이자 상환 되어 있어요. 자,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과 이자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즉 보험계약이 해지돼서 해지환급금을 주려고 했더니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안 갚고 있어요. 갚으라 해도 알겠다 하고 계속 시간만 가고 있어요. 근데 해지환급 줄 일이 생겼어요. 해지환급 약속했으니까 일단 전액은 다 줘야지 라고 하게 된다면 그 고객이 회사에 돈을 갚을 확률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자가 빌린 돈만큼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수익자에 대한 통지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계약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 계약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빼고 보험금에서 그 돈 빼고 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수익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자에게도 계약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예외의 경우 보시면 즉 이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합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 공고 절차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회부받은 후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은요 방가로 1번 보시면 자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 즉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분쟁조정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분쟁거리가 못 되는데 라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했을 경우에는 비록 2천만 원 이내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서 합의공고 절차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즉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합의공고 절차라든가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 즉 1번과 2번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1번과 2번은 모두 분쟁조정이 워낙 많습니다. 보험 쪽이.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이거는 형사사건,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조사해야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나를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그런 분쟁조정은 사실 금감원에서 할 건 아니죠. 이런 거 터잡아서 이때는 2천만 원 미만짜리라 하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회부를 못해 라고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실익이 없어 이렇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다음 방가로 2번 보시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회부받은 후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정받은 다음에 심의해서 조정안을 보통 6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엔 실무적으로요. 분쟁조정 들어가면 저도 여러 건 넣어봤지만은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60일 이내에 작성 안 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소송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약관에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관할법원이 있는데요. 관할법원은 분쟁에 관한 소송 및 민사소송은 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되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의 주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계약자가 원래 지방에 살았다. 근데 보험회사의 그 어떤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법원과 계약자의 주소지가 만약에 경상도면은 경상도 주소지하고 원래 원칙은 경상도를 관할하는 법원, 창원이면 창원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해가지고 야 우리 보험회사가 서울 쪽에 있으니까 서울 쪽에서 소송하자 조율해가지고 그걸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가 서초동에 사는데 그럼 서초동에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법이에요. 근데 보험회사 본사가 광주에 있어요. 원래는 계약자의 주소지인 중앙지법이지만 협의해서 광주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쟁조정 절차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소멸시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